네, 미국의 자동차 시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도 호조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동차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환율 효과도 그동안 톡톡히 유린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고민이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미국에서의 10월 자동차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별로는 어떠한 실적들을 보여줬는지 그 안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면서 관련 전략들도 모색해 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일단 연간 기준으로 또 누적 기준으로도 의미 있는 상세를 보여준 업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크라이슬러 그룹 중에서는 다치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프 같은 경우에는 누적 기준으로도 그리고 지난 10월 기준으로도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용차와 함께 SUV의 성장이 눈부셨다라는 것을 지프의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고요. 근데 GMC라고 하는 상용차 부분이 급증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도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큰 폭의 증가는 아닙니다. 거의 평균에서 약간 밑도는 평균 정도 수준의 성장을 보여준 것이고요. 다만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두권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 이제 업체들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그 랜드로버 같은, 그러니까 지프나 랜드로버 같은 정통 SUV 업체들의 성장이 누적 기준으로도, 그다음에 월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연간 내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연간 내내 아주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누적 기준으로 30%가 넘는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규어 그룹, 타타그룹의 성장을 거의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위에 또 미쯔비시 같은 회사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렉서스 같은 회사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 쪽에서는 여전히 렉서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 상용차 그리고 SUV 쪽의 성장도 크게 나타났고 실제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SUV의 성장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 미국의 자동차주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동차주들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상용차와 SUV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가 어느덧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연중 고점 수준까지 밀고 올라온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하고 또 이 부진한 실적 때문에 강력한 프로모션을 발표한 포드는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오히려 개파락한 이후에 굉장히 완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규어 그룹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탄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그 레인지로버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타타모터스의 주가 동향은 굉장히 좀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차 그동안 환율 효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올해 전반적으로 같이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혼다, 도요다, 미쯔비시, 스바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의 반응은 좀 미미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거래된 도요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혼다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렇다면 환율 효과도 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봤더니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의외의 성장을 보여준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머징에 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게는 일종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판매 증가가 나타났고 그 판매 증가율이 탑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16%, 17%가 거의 이번 달에 탑 수준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 오늘 판매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자동차가 반등하는 것만큼 현대기아차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이 현대기아차의 이 판매 증가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매량의 증가세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의 흐름도 판매량도
여전히 물음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의 판매량이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꽤 늘었죠. 그래서 유럽, 그다음 미국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에서 판매량이 시원치 않으면 뭐 여전히 이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850만 대, 1000만 대의 달성이 의외로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프로모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디젤 모델에 뭐 30%에서 40%가량의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프로모션도 나타나고 있고요. 포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현대기아차도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난 것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SUV 라인, 그것도 컴팩트 SUV 라인이 모두 신차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판매량 증가에 일부분 분명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모델 출시 이후에 여전히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차와 SUV 라인업이 여전히 현대기아차는 많이 부족하다. 미국이나 일본 차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게 전장 부품이 좋다. 자동차는 무조건 전장 부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장 부품은 어떠한 자동차로 가더라도 지금 피해갈 수 없는 부품의 증가가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LG노텍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완성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그래도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회는 언제든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매수 정도의 의견을,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차와 전장 부품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에너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연간 기준으로 미국에서 에너지 업종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에너지 종목들이었는데요. 일단 최근의 주가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불을 당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당긴 게 금융주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게 에너지 종목들을 비롯한 낙폭과대주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엑슨모빌인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중 고점 수준으로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양봉의 발생 빈도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활성화 지표, 활동 지표들, 그러니까 주가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량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돈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엑슨모빌을 포함한 쉐보론, 텍사코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E&P에 돈을 많이 썼습니까?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너지 개발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그러긴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를 0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투자를 줄이면서 왜 수익이 좋아졌을까요? 마진이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마진이 좋아진 부분보다는 비용을 줄였다라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엑슨모빌, 쉐보론, 텍사코 같은 기업들이 배당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배당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수익이 떨어지면서 배당도 안 줄 거야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것이었는데, 그럼 배당은 주겠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주가가 복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같은 드릴링 기업은 단기 반등폭은 더 클지 몰라도 오늘 S&P 500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전부 뭐 무슨 리소시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드릴링 기업들이거든요. 다 5%, 6% 이상의 급등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한계 기업이라는 거죠. 누가 무너지고 누가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주가의 복원력은 아직은 좀 미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의 에너지 종목군들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10시 방송에서 제가 이번 주 포인트를 제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우려했던 기업들의 이익 복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미국의 한 주간의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 종목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국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들 종목의 반등은 분명히 한계점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만 11월 증시 들어서면서 증권사들에서는 정유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할 만큼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정유화학주들 국내 시장에서도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SK이노베이션 실적이 괜찮았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주가도 쌌죠.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정제 마진, 정유주들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을 이끌어야 될 정제 마진의 추이는 글쎄 아직까지 뭐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서 뭐 환율 적용해보고 뭐 그다음에 저가 라인 뭐 적용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적용하면서 그래도 바닥은 친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바닥 쳤다라고 확언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국면이죠. 다만 추가적으로 낮아지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것에는 뭐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들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싸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평균 PER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 종목이 시장 평균으로만 올라와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라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꽤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개선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2016년도에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지금 석유화학주들을 추천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LDP, 그다음에 PP, PE, 이런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빠졌는데 이들 제품의 가격이 유지되는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연관이 있거든요.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뭡니까? 전기차로 가게 되면 더 경량화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배터리셀을 늘리거나 배터리 효율을 올리거나 자동차 무게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빠른 건 자동차 무게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뭐 PP 같은 것들을 더 양을 늘렸을 가능성, 뭐 강화, 섬유 같은 것들을 더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유가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들은 수급이 타이트해서 가격이 안 빠지니까 이 스프레드가 살아있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 산업계 내에서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증설을 못했고 증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급이 타이트할 거다라고 굉장히 루즈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동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그동안 설비 투자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 될 사업 그리고 이쪽에 돈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E&P 쪽에는 투자가 덜할 수 있어도 석유화학 쪽,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려고 하는 중동 쪽의 추가 설비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여전히 밝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해소되면 여전히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의 유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LG화학 같이 2차 전지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낙폭을 줄인다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 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의견들을 모두 다 모아서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만나보겠습니다.